역사를 돌아보면 신이 내린 천재라는 축복이 당사자에게는 잔혹한 저주가 되었던 사례를 발견하곤 합니다. 시대의 미적 규범과 예술가가 지닌 감각 사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한 파열음을 천재의 광기 혹은 신의 저주라고 했습니다. 시대는 이해 가능한 감각을 기준으로 삼았고 그 범위에서 벗어난 표현은 비난을 받거나 때로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죠. 여기 가장 극단적인 평행선을 달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시대와 다른 문화권에 속한 두 사람의 예술가. 이들은 서로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지만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그들의 종이와 캔버스에는 고독의 흔적이 배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한 두 예술가의 평행 이론을 통해 그들의 예술 세계와 비극적인 삶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6세기 중국 명나라. 관료 사회의 끝자락에서 피를 토하듯 먹을 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 근현대 예술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서예가, 화가, 시인, 서위입니다. 서위의 인생은 시작부터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명문가의 서출로 태어난 그는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아버지가 죽고 시종이었던 생모는 쫓겨나듯 팔려갔습니다. 그를 키워준 양모마저 서위가 14살에 죽은 후 그는 가문에서 완전히 고립됩니다. 나이차가 많이 나는 형제들과의 잦은 불화와 자격지심은 서위에게 깊은 열등감과 정신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첫 번째 아내와는 21세에 결혼했으나 5년 만에 병으로 사별했습니다. 서위는 6살에 글을 깨치고 9살에 문장을 지어 어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게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고 세상은 가혹했습니다. 그를 더욱 절망으로 몰아넣은 것은 과거제였습니다. 그 시대 주류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과거 시험을 통과해 관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위는 20세부터 응시한 과거 시험을 20년 동안 무려 9번이나 낙방합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20살부터 고시 공부만 하다가 40살에 중년이 되었는데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나이만 먹은 상황이 된 거죠. 서위는 사회적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려 애썼지만 세상은 그에게 단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명문가 태생으로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당시 지식인에게 과거 합격은 유일한 자아실현의 길이었습니다. 과거제는 관료사회가 요구한 사고의 안정성, 문장 규범, 정치적 감각을 내면화한 인물을 선별하는 제도였습니다. 서위의 문제는 이 기준에 스스로를 맞출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성격은 극단적으로 예민하고 격렬했습니다. 이 시기 서위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껍데기만 남은 인간이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나를 조롱하는 것 같다. 서위의 기행은 한편이 공포영화 같습니다. 1558년부터 4년간은 그를 아끼던 유일한 후원자 호종원에게 발탁되어 정치, 군사, 실무에 참여하며 자존감이 높던 정신적 안정기였습니다. 하지만 1562년에 호종원은 실각했고 3년 후 체포되어 옥중에서 자살을 합니다. 호종원이 죽은 후 서위는 정신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자신도 곧 죽을 것이라는 피해망상에 빠집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기 위해 스스로 9번이나 자살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날카로운 송곳으로 자신의 귀를 뚫어 청각을 마비시키려 했고 머리를 도끼로 치는 등 극단적인 자해를 했습니다. 심지어 정신질환으로 의처증과 환각, 망상에 빠져 두 번째 아내를 살해하고 맙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지만 그의 재주를 아낀 지인들의 청원으로 사형은 면하고 7년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쳤다 하니 나는 정말로 미쳐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리겠다. 역설적으로 감옥 안에서 그의 예술은 세상의 격식과 완전히 결별합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뒤 늙고 병든 그는 비로소 세상을 신경 쓰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술은 그때부터 진정한 극치에 달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타고난 천재적 재능의 진정한 실체를 인생의 말년에 가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서위는 먹물을 듬뿍 찍어 거침없이 휘두르는 파묻법을 사용했습니다. 강한 주관성과 빠른 붓질로 울분과 내면의 고통을 쏟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절제와 균형을 중시했던 명대 문인화의 미학과 분명히 어긋난 것이죠. 전통 문인화는 절제와 함축, 교양과 수양을 전제로 하는 회화로 붓질은 자유로워 보이되 실제로는 통제되어 있고 여백은 비어 있으되 계산되었고 감정은 드러나되 절제되어 있습니다.
즉흥처럼 보이지만 즉흥이 아니고 자유처럼 보이지만 규율 안에서의 자유였습니다. 서위의 그림은 형식적 규범에서 더욱 멀어집니다. 그에게 그림은 세상에 인정받지 못한 울분과 내면의 고통을 쏟아내는 수단이었습니다. 끼니를 때우기 어려울 정도로 공공해지자 집안의 낡은 물건 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겨우 얻은 종이에 그림을 그려 술이나 음식으로 바꿨습니다. 생계를 위한 그의 그림들은 파격적이면서도 자유분방하고 대담하면서도 감각적입니다. 붓을 쥔 순간에 주관적인 감각과 정신 상태가 그림에 그대로 표현됩니다. 개성적이고 즉흥적인 붓질, 전통의 질서보다는 감정과 직관을 강조한 스타일로 후대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죠. 그렇게 서위는 대사의 화법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작품을 단순히 광기의 결과로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말년의 서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그림을 그리니 유희와도 같다. 극심한 고립과 빈곤에 시달리던 서위는 종이 한 장 살 돈조차 없어 담벼락에 낙서하듯 그림을 그렸고 끝내 가난 속에서 곡기를 끊고 72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그는 집더미 위에 누워 있었으며 방에는 원고 뭉치와 붓 몇 자루 그리고 키우던 개 한 마리만이 곁을 지키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19세기 유럽 산업화의 거친 물결 속에서 타오르는 태양을 삼키려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 미술의 상징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고흐 역시 어린 시절부터 세상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대체된 존재로서의 상실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형이 죽은 지 정확히 1년 뒤 같은 날에 태어났고 죽은 형의 이름 빈센트를 물려받았습니다. 부모님의 눈길은 항상 무덤 속 죽은 아들에게 향해 있었고 살아있는 빈센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아였습니다. 고흐는 항상 죽은 형을 대신해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성직자, 교사, 화상 등 여러 직업을 전전했지만 어디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는 27세였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서 잡은 마지막 동아줄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선택은 안정과는 거리가 먼 길이었고 세상은 냉담했습니다. 직업을 바꿔도 도시를 옮겨도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 좌절감이 단순한 실패로 끝나지 않고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마치 만성 번아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번아웃의 끝에는 감정 조절 실패, 극단적인 사고, 깊은 우울이 오는 것이죠. 경제적 궁핍, 고립, 우울과 불안 속에서 그의 정신은 점점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점점 무너져 갑니다.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는 물감 살 돈을 구걸하는 처절한 고백이 가득합니다. 물감이 없어서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한다. 내 그림은 나의 비명이자 내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다. 테오의 도움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 어려웠고 그는 자신이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가 아닐지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드로잉과 스케치를 포함해 2000여 점의 작품을 남겼지만 생전에 팔린 작품은 단 한 점 아르레 붉은 포도밭 뿐이었습니다. 1888년 아르레서 고갱과의 갈등 끝에 그는 자신의 귀를 자르는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 사건 이후 고흐는 정신병원을 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그림을 그렸지만 그림을 그리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 침묵과 발작, 약물 속에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마음속에 폭풍이 잠잠해진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고흐의 작품 세계를 연대순으로 정리해보죠. 네덜란드 시기 1881년에서 1885년. 어두운 색조의 무겁고 투박한 붓질이 특징입니다. 농민과 노동자, 가난한 사람들을 주로 그렸고 고통, 우울, 자기 혐오, 사회 부적응이 침잠된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프랑스 파리 시기 1886년에서 1888년. 파리는 고흐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네, 시냐, 로트렉을 만나며 그림은 어두울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상주의 영향을 받아 색채가 폭발하기 시작했고 붓질이 짧고 빨라졌으며 도시 풍경, 정물, 자화상이 증가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고흐는 흥분, 불면, 에너지 과잉 상태로 조울증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프랑스 아르 시기 1888년에서 1889년. 고흐 예술의 절정이면서 정신 붕괴의 시작이었습니다.
강렬한 원색과 굵고 휘몰아치는 붓질이 특징이며 자연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표현을 통해 감정이 화면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고흐는 예술의 공동체라는 망상에 가까운 이상을 품었고 이 시기에 귀를 절단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극도의 조울증과 불안, 망상, 충동성 같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프랑스 생레미드 프로방스 정신병원 시기 1889년부터 1890년. 이 시기 고흐는 소용돌이 치는 성과 반복적 패턴으로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붕괴되며 간헐적 발작, 환청과 환시를 겪습니다. 자연이 풍경이 아니라 상태가 되는 시기로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들어가 발작과 안정기 사이에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그의 정신상태를 그대로 시각화한 기록입니다. 프랑스 오베르시르 우아즈 시기 1890년. 이 시기는 고흐 인생의 마지막 남은 70여일로 붓은 극단적으로 거칠어지고 화면은 불안정해집니다. 고흐는 시간과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70여 점의 그림을 그렸고 정신상태는 우울과 자기 비난, 절망감으로 죽음을 예감한 듯합니다. 1890년 여름 그는 오베르의 밀밭에서 자신의 가슴에 총을 쐈습니다. 즉사하지는 않았고 며칠 동안 고통 속에 누워 있다가 죽었습니다. 37세 예술가로서 한창 꽃을 피울 나이에 그는 스스로 불꽃을 꺼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삶을 비극적인 사건과 기행으로 요약해버립니다. 미친 천재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그들이 어떤 시간을 버텼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어떤 상태로 무너졌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위대한 예술가가 아니라 다루기 어려운 사람, 불안정한 존재, 실패한 인생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재능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의 실패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었고 동시대의 언어로 이해받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그림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서위는 전통 문인화라는 형식의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반면 고흐는 시스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제도 밖에서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서위와 고흐 모두 극단적인 정신불안의 시기를 겪었지만 그들의 예술을 광기의 결과로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광기는 하나의 서사일 수는 있지만 창작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서위의 대표작 묵포도도를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포도는 선명하지 않습니다. 알맹이는 뭉개져 있고 줄기는 급하게 휘갈긴 듯 끊어져 있습니다. 먹은 번지고 형태는 흐릿하고 농단과 여백은 자연스러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포도를 그린 그림이 아니라 붓을 움직이던 순간의 감각과 붓질이 남긴 흔적에 가깝습니다. 그는 그림 옆에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반평생을 헛되이 떠돌다 어느새 늙은이가 되어 홀로 서재에서 저녁바람을 맞으며 휘파람을 부네 붓끝에 맺힌 구슬은 팔 곳이 없으니 그저 한 가로이 넝쿨 사이에 던져두노라. 서위의 또 다른 작품 모란 초석도에서도 같은 태도가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모란은 긍정적이고 화려한 채색 화훼화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서위는 이를 수묵 중심에 거친 필치로 표현하여 기존의 장식적 모란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듭니다. 상단에 크게 번지는 잎과 줄기, 하단에는 묵직한 바위가 화면의 중심을 지탱하며 식물의 생명력과 바위의 중량감을 대비시킵니다. 서위 예술의 핵심인 파격적인 필묵 표현입니다. 잎사귀 부분은 추상에 가까운 터치로 형상보다 감정과 기세가 우선합니다. 서위의 모란은 식물 묘사가 아니라 내면의 분출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형상을 담지 않아도 정신만 얻으면 된다. 이는 후대 팔대산인 석도 등 청나라 개성파 화가들에게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고흐의 그림도 다르지 않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서 하늘은 고요하지 않습니다. 별과 달은 빛나기보다 소용돌이치고 밤하늘 전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짧고 반복되는 붓질이 화면 전체를 진동시키듯 남아 있습니다. 이건 밤 풍경이 아니라 고흐가 느꼈던 불안과 고조된 감각이 하늘이라는 형식을 빌려 드러난 것입니다. 밤의 카페 테라스에서도 같은 방식이 이어집니다. 바닥은 기울어져 있고 벽은 눌러오는 듯 보입니다. 고흐는 이 카페를 사람을 미치게 만들 수 있는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간을 정확하게 묘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간에서 느꼈던 불안과 고립감을 색과 붓질로 드러냈습니다. 고흐의 해바라기는 정물화가 아니라 자화상입니다.
그는 해바라기를 그릴 때 물감을 아주 두껍게 발라 입체감을 주었습니다. 태양을 너무나 갈망한 나머지 스스로 태양이 되어버린 꽃의 모습이죠. 당시 평론가들은 고흐의 그림을 보고 물감을 던져놓은 것 같다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고흐는 사물의 외형이 아니라 사물이 내뿜는 에너지를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사이프러스 나무가 불꽃처럼 일렁이고 밤하늘의 별이 소용돌이치는 것은 고흐의 눈에 비친 세상이 실제로 진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흐의 예술은 그의 심리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일관되게 사물의 외형보다 사물이 지닌 감각적 에너지를 시각화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시각적인 인상을 넘어선 정신적 감각의 분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빈곤과 사회적 고립은 그의 삶과 작업 환경을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생전에 그의 작품이 거의 판매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회화가 동시대의 미적 언어로 해독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서인은 죽은 뒤 수십 년이 지나서야 재평가되었고 고흐 역시 사후에야 현대 미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들의 위상은 당대의 평가가 아니라 후대가 만들어낸 미술사적 합의입니다. 그들이 남긴 감각과 작품이 실제로 예술의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들이 예술사에 남긴 흔적은 고통이나 광기가 아닙니다. 시대의 언어로는 이해되지 못했던 감각을 시각화하려 했던 그 선택입니다. 시대가 감당하지 못한 감각은 개인에게 가난, 고립, 자기의심이라는 형태로 전가되었고 결국 삶 전체를 잠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 시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예술적 감각은 어떻게 개인의 불행한 삶으로 이어지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여전히 누군가는 너무 이른 감각을 혼자 견디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서유와 고흐는 그들의 시대에서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시대적 감각의 한계가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드러낸 기록일 뿐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시대가 따라가지 못했던 방향을 가장 앞서 걸어간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